오늘 이야기는 평생 읽어온 집 한 칸을 믿음 하나로 잃은 한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등기 한 줄을 확인하지 않은 대가로 40년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졌죠.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살아내려는 사람의 존엄, 그 작은 불씨를 지켜본다면 여러분은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게 되실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남아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으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순철입니다. 제 나이는 70을 막 넘겼고 아내 박영자는 평생 손에 굳은 살이 굳어가도록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시장의 새벽 공기와 공장 기계 소음이 우리 부부의 사계절이었지요. 아이들 다 키워 내보내고 나니 남은 건 구부정한 허리와 달아진 장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햇살이 오래 머무는 작은 집으로 가자고요. 땀으로 모은 돈을 한데 모아 전셋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중개 사무실의 문을 밀고 들어가던 그날, 문풍지와 차가운 손잡이의 감촉이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레 제 소매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꼭 햇살 좋은 거실이면 좋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우리도 창문을 환하게 열어두고 지낼 수 있겠지요. 중개인은 친절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척척 꺼내 놓았습니다. 요즘 다들 이렇게 합니다. 걱정 붙들어 매세요. 라는 말이 미끄러운 바닥처럼 매끈하게 미소에 발을 걸었습니다. 저는 서류의 줄줄이 이어진 글자들 사이에서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오래전 사원증에 찍히던 글씨와 같은 모양이었지요. 등기부등본은 곧 정리된다고 했습니다. 다 준비돼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실 것 없습니다. 아내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며 떨리는 손을 눌렀습니다. 우린 절반은 설렘, 절반은 안도 속에서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잉크의 검은 빛이 번져나가며 40년의 수고가 한 줄 문장으로 눌러앉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수고했다. 이제 좀 쉬자. 여보, 우리도 이제 따뜻한 오후를 가질 수 있겠지요. 이사를 하던 날 창문을 스치는 바람 냄새가 달았습니다. 낡은 밥솥에서 막 피어오른 김처럼 부엌이 살아났고 아내는 오래 접어두었던 식탁보를 펼치며 웃었습니다. 햇살이 벽지 위에 길게 누워 있었지요. 저는 그 햇살을 이불처럼 덮었습니다. 밤이 오자 둘은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내일은 늦잠을 자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기를. 새벽 알람 대신 새들의 소리를 듣기를.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구석구석 정리를 끝내고 장독대 대신 화분을 들여놓고 복지관 가는 길을 익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우편함에서 한 봉투가 똑 떨어졌습니다. 낯선 관공서의 붉은 도장이 눈을 찔렀습니다. 손끝이 저려서 한동안 봉투를 뜯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레 제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여보, 같이 보지요. 종이를 펼치는 순간 제 눈이 먼저 얼어붙었습니다. 경매개시. 짧은 단어가 집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혔습니다. 제 심장은 마른 나무처럼 딱딱하게 울렸고 아내의 입술은 소리 없는 기도로 떨렸습니다. 저는 종이를 꼭 쥐고 벽에 기대 섰습니다. 등기 한 줄. 그 한 줄을 왜 직접 확인하지 않았는가. 제 손바닥에 남은 잉크 자국이 더 깊게 패이는 듯 했습니다. 우리의 이름 아래, 우리의 삶이 낯선 글자들 사이로 미끄러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지금 저는 문 앞에 서서 숨을 고릅니다. 오늘 밤 이 집은 여전히 우리 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종이 위의 단어는 제 말을 믿어주지 않겠지요.
그래도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이 봉투를 들고 나갈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무엇을 먼저 물어야 하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걸음만이라도 내딛겠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한 번 더 꼭 잡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갑시다. 저는 작게 대답합니다. 네, 같이 가요. 아침 공기는 이상하게도 낯설었습니다. 창문을 열었는데도 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햇살인데 어째서인지 방 안은 어둡게만 보였지요. 식탁 위엔 아직도 그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려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밥알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물을 끓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그 사람이 곧 연락 준다고 했잖아요. 그냥 잠시 착오가 생긴 걸 거예요. 그 말이 따뜻해야 할 위로였는데 제 가슴엔 오히려 더 깊은 한기가 번졌습니다. 착오라면 좋겠지요. 하지만 제 손에 쥔 종이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등기부 등본 상의 소유자는 우리가 아니었고 건물엔 이미 채권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중개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등기는 곧 정리된다는 그 말이 얼마나 허공 같았는지요. 아내와 함께 중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중개인은 놀란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저도 지금 상황 파악 중이에요. 저도 피해자예요. 손을 내저으며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의 눈빛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낮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요. 저는 그 말에 힘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그 말들이 벽처럼 제 앞을 막고 섰습니다. 우린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접수대 앞에서 사정을 이야기하니 경찰관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해자가 많습니다. 조사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이미 수백 명, 수천 명이라는 사실을요. 그 말이 도리어 저를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수많은 숫자 중 하나로 지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철 창밖으로 스쳐가는 건물들이 낯설게만 보였습니다. 같은 도시인데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집 문을 열자 낯익은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토록 애써 얻은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한시적 머무름일 뿐이라 생각하니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조금만 버텨요. 그래도 우린 아직 서로 있잖아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가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어야 했지만 마음 한편엔 미안함이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의 금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금이 마치 우리의 삶처럼 보였습니다. 40년 동안 쌓아 올린 벽이 작은 균열 하나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내가 뒤척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은 구청에 가보지요.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내일은 구청으로 가봅시다. 그리고 나서 변호사 사무실에도 들러보죠. 새벽이 다가올 무렵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 불을 켜니 어제까지 따뜻했던 벽지가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위로 아침의 희미한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거칠게 불어들어왔습니다. 커튼이 크게 휘날렸습니다. 손등에 닿은 바람이 차갑지만 어쩐지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싸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일단 이 불행의 실체를 제대로 마주해야겠다고요. 아내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내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말에 제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등기 한 줄. 그 한 줄을 보지 않았던 게 내 평생의 부주의였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후회만으로는 달라지는 게 없겠지요. 내일 우리는 다시 밖으로 나갈 겁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단단한 마음으로.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구청 입구에는 같은 서류 봉투를 든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다들 피곤한 얼굴이었고 서로를 보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중년의 부부였고 또 어떤 이는 홀로 서류를 끌어안은 노인이었습니다. 모두의 눈빛엔 같은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도 속았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며 구청 복도에 서 있자니 이상하게도 현기증이 났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아내와 저는 이 복도 끝에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며 웃었지요. 그때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새 집은 마음에 드시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편히 살 것 같습니다. 그 웃음이 이렇게 짧을 줄은 몰랐습니다. 창구 앞에서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피해자분들이 많아서요. 구청에서는 직접적인 보상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법률 상담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머릿속엔 먼지처럼 흩날리는 생각들이 몰려왔습니다. 보상도 위로도 어느 하나 쉽지 않겠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옆자리에서 어떤 여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믿었어요. 등기부 따로 안 봐도 된다고 해서요. 그 목소리가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라도 흔들리지 말아요. 그래야 끝까지 버틸 수 있죠. 저는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어서야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서자 젊은 남자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사무실엔 쌓인 서류와 필요한 눈빛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는 서류를 들춰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진 오래 걸릴 겁니다. 아내가 나지막이 되물었습니다. 얼마나 오래요? 젊은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짧아도 1년은 보셔야 합니다. 그 말에 제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1년이라니. 우리의 나이에 1년은 길고도 길지요. 그때 아내가 제 손을 쥐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해요. 포기하면 정말 끝이에요. 그 말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요. 끝까지 가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 제 옷깃이 흔들렸습니다. 정류장 벤치엔 우리처럼 서류를 품에 안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누구도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실패가 너무 커서 위로의 말조차 쉽게 꺼낼 수 없었기 때문이겠지요.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오니 창문으로 붉은 빛이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부엌으로 향해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주전자에 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마치 울음 같았습니다. 저는 작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도장 찍힌 종이 한 장, 상담 기록 한 장, 그리고 경찰 접수증. 종이 냄새가 싸늘했습니다. 그 속엔 우리의 40년이 눌려 있었지요.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숟가락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그 젊은 사람 말처럼 오래 걸린데도 그냥 하자고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당하지 않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작지만 단단한 불빛 같았습니다. 그 불빛이 내 안에 꺼져가던 의지를 조금씩 다시 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날짜를 적었습니다. 오늘 첫걸음을 뗀 날. 종이 위에 글씨가 삐뚤었지만 분명했습니다. 다음엔 피해자 모임에도 나가보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하겠지요. 그것이 우리 부부의 마지막 싸움이라도 말입니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창을 닫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이 길어도 끝까지 버티겠다고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새벽이면 눈이 먼저 떠졌습니다. 잠이 들면 악몽을 꾸고 깨면 현실이 악몽 같았습니다. 식탁 위엔 늘 차갑게 식은 밥이 놓였고 우리는 말없이 마주 앉아 숟가락만 돌렸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피해자 모임이 열린다네요. 혹시 가볼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우리 사정을 또다시 꺼내야 한다는 게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집 안에만 갇혀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갑시다. 모임은 낡은 동사무소 2층에서 열렸습니다. 좁은 공간에 20명 남짓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사정을 이미 알고 있는 듯 침묵으로 고개를 주고받았습니다. 사회를 맡은 중년의 남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속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맙시다. 함께라면 뭔가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이 어쩐지 믿음보단 절박함처럼 들렸습니다.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고 또 다른 이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한 젊은 여자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는 단체로 서명운동을 준비하고 있어요. 방송에도 제보할 예정이에요. 혹시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방송이요. 그녀는 단호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이 알아야 바뀌죠.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세상이 알아야 한다. 그래,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주름 사이로 분노가 섞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방송이라니 괜찮을까요?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잘못한 건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 말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맞아요. 잘못한 건 우리가 아니지요. 며칠 뒤 모임 사람들과 함께 방송국 앞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마이크가 제 앞에 닿았습니다. 어르신, 이 일로 어떤 피해를 입으셨나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 벌어온 돈, 평생 모은 믿음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잃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엔 분명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아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 방송이 나갔고 다음 날 뉴스 포털의 댓글에는 수백 개의 글이 달렸습니다. 어떤 이는 우리를 안타까워했고 또 어떤 이는 냉소를 던졌습니다. 그중 한 문장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등기부 확인도 안 했다니 바보들이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바보. 그래요. 어쩌면 그 말이 맞겠지요. 하지만 그 바보들이 이 나라의 대부분이라면 세상은 너무 가혹한 곳 아닐까요? 밤이 깊어질수록 분노는 가라앉고 허무가 찾아왔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물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듯 우리의 기억도 서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세상엔 아직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 말이 비처럼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아직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피해자 모임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일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세상을 상대로 싸운다는 건 너무 큰 벽 앞에 서는 일 같았습니다. 그래도 서야겠지요. 벽 앞에서도 숨을 쉬어야 하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균열이 더 넓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빛이 아직 우리에게 남은 희망이길 바라며 새벽 공기가 유난히 서늘했습니다. 잠이 들지 않아 베란다 문을 열었더니 어둠 속에서 새벽 장터의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울지 말자.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니까요. 며칠 전 방송 이후 피해자 모임의 연락망엔 새로운 얼굴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누구는 돈을 다 잃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했고, 누구는 아예 병원에 누워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엔 젊은 부부도 있었습니다. 신혼이라며 웃던 사진 속 얼굴이 화면에 뜰 때마다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같은 상처를 안고도 저마다 다른 삶으로 흩어지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열리는 집단 상담에 참여했습니다. 넓지 않은 회의실에 사람들의 숨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책상 위엔 두꺼운 서류철과 수십 개의 서명지가 놓여 있었고 변호사가 조용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소송은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우리를 더 굳게 만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한 남자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배가 비슷해 보이는 사람이었지요. 어르신, 이 싸움 끝까지 가실 겁니까? 그는 진심을 묻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야죠. 그래야 누군가는 막을 수 있겠지요. 그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함께 갑시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제 안에서 잿빛으로 식어가던 무언가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땠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든든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다들 포기하지 않겠대요. 아내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지만 그 온기 속엔 묵직한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늦은 밤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 소송 비용, 그리고 혹시라도 질 수 있다는 두려움까지. 그러나 결론은 같았습니다. 싸워야 한다. 잃은 걸 되찾지 못하더라도 더는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 며칠 후 피해자 모임은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시장 입구, 버스 정류장, 구청 앞마다 작은 책상들이 놓였습니다. 저는 모자를 눌러쓰고 그 옆에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런 사기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서명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모른 척 지나쳤지만 몇몇은 조용히 걸음을 멈추고 서명했습니다. 그 펜 끝이 종이를 스칠 때마다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기억해주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지요. 해질 무렵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전단지가 날렸습니다.
아내가 허겁지겁 종이를 모으며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하는 일이 이 바람보다 가벼울 리 없죠. 비에 젖은 그녀의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씌워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린 해내야죠. 비가 그쳐야 무지개도 뜨잖아요. 그 말에 아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서명진은 젖은 종이 냄새를 풍기며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손으로 한 장 한 장 펴며 말렸습니다. 구겨진 글씨들이 다시 살아나듯 또렷해졌습니다. 아내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언젠가 이 종이들이 우리의 증거가 되겠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아니라 우리의 발자국이 될 겁니다. 창밖에는 아직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이상합니다. 잃는 순간에도 다시 시작할 힘을 남겨두는 법이니까요. 비에 젖은 도로 위로 가로등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길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작은 불씨처럼. 저는 창문을 닫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기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은 작고 흔들리지만 불씨는 분명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지 집을 되찾는 일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것을요.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유난히 거칠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음속에 불씨가 피어오르는 듯 했는데 오늘은 그 불이 꺼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전화기 위로 빨간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 온 단체 연락이었습니다. 주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마침내 잡혔구나. 그러나 이상하게도 기쁨보다는 불안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전세 사기 일당 검거, 피해 규모 수백억 원. 화면 속에서 수갑을 찬 남자의 얼굴은 우리가 믿었던 건물주의 그것이었습니다. 검은 마스크를 쓴 얼굴이었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그가 경찰 앞에서 그렇게 말하더군요. 순간 제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낳는다는 말이 그때처럼 실감 난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조용히 텔레비전을 끄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는 끝난 거예요. 우린 이제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그동안의 분노와 슬픔이 모두 녹아내린 자리에 공허함만 남은 듯 했습니다. 오랜 싸움의 끝에 남은 건 생각보다 조용한 허무였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정장을 꺼내 입고 서류를 손에 쥔 채 경찰서 문을 밀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피곤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피해자분이 많아서요. 모든 절차가 오래 걸릴 겁니다. 조사는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서늘했습니다. 이 방 안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같은 말을 듣고 나가겠지요. 끝이 보이지 않는 절차 속에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닳아 없어지는지를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번졌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눈과 주름 사이로 깊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내가 따뜻한 국을 데워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밥부터 드세요. 힘들죠? 저는 국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짠맛이 혀에 닿자 눈물이 먼저 고였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요.
우린 여기까지 잘 왔잖아요. 그날 밤 잠결에 꿈을 꾸었습니다. 다시 그 신축 빌라의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부서지던 그날처럼 밝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안쪽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먼지 냄새 속에서 아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여보, 여기 너무 좋아요. 햇살이 정말 따뜻해요. 저는 그 소리에 손을 뻗었지만 그 순간 눈을 떴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비를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모든 걸 잃은 게 아니라 다른 길을 향해 옮겨가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고요. 세상이 무너진 자리에도 사람은 여전히 숨을 쉽니다. 눈물로 적신 흙에서도 풀은 자라니까요. 아내가 깨어나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내일은 복지관에 가봐요. 법률 상담이 다시 열린다네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 도와줄 사람들도 필요하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이제 누군가의 손이 되어줘야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부엌에 불이 꺼지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잃은 것은 집이지만 지켜야 할 것은 아직 남아있다고요. 그건 체면도 돈도 아닌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품격이었습니다. 창밖에 비가 그쳤습니다. 그 자리에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커튼을 젖히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그날 아침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창문을 여니 차가운 바람이 밀려들었지만 그 바람이 어쩐지 맑고 단단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우려내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복지관에 가는 날이에요. 기억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켠이 여전히 무겁지만 이제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려 합니다. 복지관 앞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전 피해자 모임에서 봤던 얼굴들도 보였고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의 표정에는 긴 시간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예전과 다른 빛이 있었습니다. 체념이 아니라 의지, 포기가 아니라 연대의 기운이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우리를 반갑게 맞으며 안내했습니다. 오늘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자원봉사단이 새로 출범합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죠? 이제부터는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회의실 안에서 진행된 첫 모임은 조용했지만 묵직했습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소송 중이었고 누군가는 이미 집을 포기하고 월세방으로 옮겨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글씨는 느리지만 단정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수첩 안에 담겨갔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에 젊은 상담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도 다른 분들을 도우시다니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붙잡아야 세상이 버티죠. 그 말에 상담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지관 창문 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 빛은 오래된 기억처럼 따뜻했습니다. 문득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 신축 빌라에 이사 오던 날, 벽에 비쳤던 오후의 햇살이 이렇게 부드러웠지요. 그때는 그 빛이 우리 삶의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 빛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는 것을요. 모임이 끝난 뒤 아내와 함께 복지관을 나왔습니다. 가을 냄새가 물씬 풍겼습니다.
아내는 제 팔을 살며시 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참 좋네요. 사람들 얼굴 보니까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걷고 있잖아요. 여전히 해가 뜨고 사람은 웃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에 낯선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뉴스에서 뵌 적 있어요? 전세 사기 피해자셨죠? 저희 부모님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그때 어르신 말씀 듣고 큰 용기 얻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세상이 다 등을 돌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마음을 건네오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살아남으셨군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집에 돌아오자 아내는 테이블 위에 따뜻한 국을 올려놓았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 얼굴이 다르게 보여요. 전보다 눈빛이 살아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 햇살 때문이겠죠. 아직도 무너진 집은 그대로지만 우리 마음은 다시 세워지고 있으니까요. 밤이 되자 저는 수첩을 꺼내 몇 줄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다. 집은 잃었지만 서로를 얻었다. 그리고 그 서로가 곧 집이다. 펜 끝에서 묘한 울림이 났습니다. 이 글씨들이 언젠가 누군가의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우리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많이 아팠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처음으로 진심이 되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가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전 사라졌던 햇살이 다시 마음속 깊은 곳으로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도 새벽부터 마음이 잔잔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밀고 들어와 방 안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바람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인사처럼 따뜻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복지관에서 강연하신다면서요. 준비 다 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그리고 잃은 것과 얻은 것들을요. 버스를 타고 복지관으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같은 거리, 같은 사람들인데도 모두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새삼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그저 스쳐 지나갔던 노을, 아이들의 웃음, 지나가는 행인의 미소가 오늘따라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삶이란 이렇게 작고 사소한 것들로 버텨지는 게 아닐까요? 복지관 강의실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도 있었고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 서서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른이 넘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성실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줄, 등기부 등본의 한 줄을 확인하지 않아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 입가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아무도 막아주지 않았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늘 불완전하다는 것을요.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요. 청중들 사이에서 누군가 훌쩍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집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다른 것을 얻었습니다. 사람을 믿는 법, 다시 일어서는 법, 그리고 살아있다는 감각을요. 제 이야기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저 같은 사람이 또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을 마치자 강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그 소리가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공기 속에는 분명 무언가 따뜻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저도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아직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오늘 이야기 들으니 조금은 괜찮아졌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시 웃게 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제 자신에게도 들려주듯 조용히 내뱉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엔 노을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창가를 타고 번져 제 무릎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문득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됐구나. 아내는 제 옆에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잘했어요. 당신 목소리 참 따뜻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당신이 있었으니까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그날 밤 식탁 위에는 두 잔의 차가 놓였습니다. 차김이 천천히 흩어지며 방 안을 채웠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소리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우리 삶의 끝에 놓인 등불 같았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살아있구나. 그래도 내일이 있구나. 이제 저는 압니다. 집이란 벽과 지붕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인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세워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바람이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순철입니다.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희망을 믿습니다. 집을 잃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지켰습니다. 돈은 사라졌지만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모여 누군가의 내일을 다시 세웠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도 언젠가 예고 없이 찾아오는 폭풍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붙잡는 한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여러분의 구독이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삶의 온도를 잃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